지금 이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앉아가지고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좌익 폭주의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원부는 바로 국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국회를 거의 뭐 3분의 2 가까이 자리를 차지해가지고는 뭐 헌법뿐이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주의 방식으로 디디고치는 폭풍 로도 같은 질풍 로도 같은 반역 행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 문제는 국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지금 뭐 선거법 공청회도 이 선거법 이 사전 투표제라든가 전자개표제를 없애는 그런 선거법을 만드셔가지고 입법 투쟁도 하시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국회가 저 꼴인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사례가 들려서요. 김선생 교수님 말씀하신 걸 잘 들었고요.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전 이번 28일 날 민경우 의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성 두 개를 동시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경우 의원은 그날 뒤집어지면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주요한 변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28일이 부정선거 이미 증명이 된다면 국회의원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지금 상당히 많은 곳이 선거무효 소송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28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이제 저들이 그동안 뭐 표를 맞춰놓는다든가 뭐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완벽하게 조작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 부분에 조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들이 하는 거 주장하는 거를 반대로만 관찰할 수 있다면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법원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국민적 저항이 크게 따를 것이다. 법원이 이번에야말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만약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 28일 날 확인이 되면 커다란 국민적인 저항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사실상 커다란 문제인데요. 어제 그젠가요? 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한 12명인가요? 에 대해서 뭐 자진 탈당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쪽 집안도 뭐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도 이제 대선이 있어서 자기네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고 남의 이렇게 배척하고 하는 그쪽도 사정이 그렇게 썩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악법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뭐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공세는 심해질 것이다. 이제 내년 3월 9일까지는 9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때 이전에 뭔가를 이룩해 놓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뭔가를 이룩하겠다. 아니면 적어도 뭔가를 이룩하는 자기의 공적을 남겨두겠다. 그래야 자기가 다음번에 자기 입지가 저쪽 편에서 자기 입지가 그나마 있을 것이다. 술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있는 악법 없는 악법 다 쏟아내서 일단 테이블 위에 끌려 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들 사이에 공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내가 찬성한다라는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는 예를 들어 그쪽에서 대선 주자가 이제 뭐 정세균 씨라든지 뭐 이낙연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는가?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그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하면 자기가 대선에 나가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것을 힘있게 추진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들은 뭔가 시간에 쫓기고 그리고 그 안에 뭔가를 이룩하거나 이룩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막 쏟아낼 것이다. 근데 그들 내부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까 뭐 그랬지만 이제 그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토지 공개념 사유재산의 그 성격한 제약을 가는 그런 부분을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국회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서 제가 대선 주자로 나서는데 흠집이 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 일종의 그런 견해, 그러니까 많이 쏟아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 뭔가 표 계산을 나름대로 할 것이다. 지금 저들이 저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예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예선을 통과해야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선을 통과하는 데에는 그쪽 지지 세력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행동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선 주자로 이렇게 나설 때가 되면, 직접 나서게 되면 입장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는 바로 그것을 노려서 계속 두들겨야 된다. 좋은 예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쪽 대선 주자 중에 유력한 사람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주 그 공약이 심플합니다. 그 사람은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는 겁니다. 그 사람 공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자. 그 부자에게도 주고 가난한 사람에도 모든 국민에게 다 주자는 게 이재명의 기본소득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돈을 모두 다 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돈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반박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걸린 게 뭐냐면 윤희숙이한테 걸렸습니다. 윤희숙이가 아주 건건이 그 이재명 씨의 발언을 아주 꼼꼼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거짓말한 거,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책을 뒤집은 거, 이런 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저쪽에 있는 주자, 예를 들면 정세균이나 이낙연도 이재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서, 물론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많이 쏟아내지만, 초조하면서 쏟아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룩하겠다,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것보단 자기가 임기 내에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제스처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막는 방법은 저쪽 진영을 좀 분열시켜야 된다. 저쪽 진영을 분열시키는 방법 중에 윤희숙 의원 같은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지금까지 윤희숙 의원 같이 그렇게 팩트로서 강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1대1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같은 사람은 윤희숙이 맞고, 뭐 예를 들어 정세균 같은 사람은 누가 맞고, 이낙연은 누가 맡아가지고 1대1로 그 맨투맨 마크를 하는 그러한 전략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아주 고도의 양동작전 같은 전략이 이 각종 법률 폭주, 개정 폭주 이 배후에는 있다는 그런 관측을 하셨습니다.